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단속을 벌입니다. 정부가 단체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취약아동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소두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감염되면 정상보다 작은 머리 크기를 가진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중남미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는 태국에서 발생했으니 관련 국가 여행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매우 많이 느끼는 성인이 37.9%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여자는 29.4%였지만 남자는 40%로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또 월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의 경우 24.6%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했지만 월 600만 원 이상은 이 비율이 33.5%에 달했습니다. 경찰이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기간은 이번 달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달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의무 위반 행위, 일반 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행위 등이 경찰의 점검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학교 시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가 등 통학버스가 주로 다니는 길에 교통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단체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취약아동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입학 후 석 달간 4가지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 대상 예방접종은 만 4세에서 6세에 받아야 하는 디텝, 폴리오, MMR, 일본뇌염을 포함한 4가지입니다. 예방접종 내역은 학교에서 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별도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양육수당이나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출생신고 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3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환경오염시설의 인허가 제도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자녀를 낳으면 제공되는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 지자체까지 합하면 30여 종에 달하지만 일일이 알아보고 담당 기관별로 제각기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합니다. 가스회사나 난방회사에 따로 신청해야 했던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도 통합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 중인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3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연내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출산과 관련된 서비스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다 따로따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출생신고 딱 한 번 하면은 나머지 신고는 안 하셔도 되게.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인허가 제도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새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으로 지금까지 시설별로 10여 개씩 받아야 했던 인허가가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환경부는 새 제도를 사업장 준비 상황에 맞춰 내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최모 씨. 최 씨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습지 등으로 홈스쿨링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습지를 구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인천 11살 소녀 학대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파악한 장기결석 초등학생은 전국에 220명.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등교를 거부한 학생부터 홈스쿨링, 해외 출국, 가정 형편 등 결석 사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도 일부 학부모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는 소재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장기결석생으로 분류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 범죄에 노출돼도 파악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 이번 실태 파악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나 아동기에 있는데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학교와 지자체가 좀 나누어서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다 신고하게끔 하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이라도 확인이 가능한 체제로. 전문가들은 장기결석 아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웃과 지역사회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산후우울증에 시달렸던 주부 A씨. 가족의 관심이 생후 8개월 된 딸에게만 쏠리자 미운 감정이 생겼고 급기야 아이를 굶기고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법원은 A씨 본인도 산후우울증의 피해자이며 남편 등 주변 사람들의 책임도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주부 B씨는 2차례 유산 끝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 손과 다리를 떨자 자폐증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고 결국 태어난 지 2달여 만에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산후우울증을 참작하며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이므로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살인사건에서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친엄마, 살해 이유 중 3번째로 많은 것은 산후우울증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산후우울증을 무작정 참작해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죄값의 경중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본인 스스로 사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좀 정도를 따져서 감경사유로 삼는 것. 하지만 무엇보다 육아의 스트레스나 부담을 가족과 사회가 함께 나누는 제도적 뒷받침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온갖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무부와 국민안전처가 신년 업무보고를 하며 올해 중점 추진안을 내놨는데 아동과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무부 신년 업무보고의 핵심은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기 발견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아동학대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자를 확대하는 한편 신고 절차도 구체화하는 방안을 법을 개정해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담 검사들이 일선에 배치돼 수사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안도 마련됩니다. 수사 초동 단계부터 접근 금지, 가해자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 등으로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고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도 강화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스쿨존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단속을 늘리고 체험을 통해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안전정책도 적극 추진하여 법무부는 또 새로 구성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부패 근절에 나서는 한편 고질적인 방위사업 비리와 총선이 흑색 금품 선거로 변질된 경우에 대해 적극 대처할 방침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 대비를 위해 현장 점검 정례화와 장비의 한도약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도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안전처는 안전 체감도는 높이고 사망자 수는 줄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 서민들은 쌀밥 한 끼 먹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쌀밥이 우리 식탁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72.4g으로 전년보다 3.3% 줄었습니다. 보통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100에서 120g인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 쌀밥으로는 2공기도 먹지 않는 셈입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9kg으로 전년 대비 3.4%가 감소했는데
3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쌀 소비가 준 대신 한때 찬밥 신세였던 보리쌀, 밀가루, 잡곡류, 콩류 등 기타 양곡 소비량은 1인당 연간 기준 8.8kg으로 전년보다 1.1% 늘었습니다.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잡곡을 찾는 사람이 늘고 빵 위주의 서구식 식생활 문화가 쌀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쌀 소비 감소는 현재 넘쳐나는 쌀 재고와 직결되는 문제, 쌀을 사료 원료로 공급하기까지 이른 상황에서 이왕이면 건강과 농민을 동시에 생각하는 현명한 식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강추위에 큰 타격을 받기 쉽습니다. 이들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추운 기온 탓에 심장과 뇌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높아져 발생하는데 심근경색은 증상이 나타난 지 최소 2시간, 뇌졸중은 3시간 내에 치료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조 증상을 빨리 포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한쪽 팔다리의 마비, 안면마비, 심한 두통, 어지러움증, 발음장애, 시야장애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 뇌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망가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혈관이 막혔을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일찍 개통을 시켜줘야 이제 나중에 회복이라든지 이런 게 빠른 거지, 시간이 대개는 한 3시간 내지 4시간 반 정도 지나면은 이제는 개통을 시켜줘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나 소화불량이 대표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특히 협심증, 부정맥 같은 질환이 있다면 심한 한파에는 외출을 피하고 인근 병원을 파악해두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뿌띠 성형을 혹시 아십니까? 주사 한 번으로 손쉽게 예뻐진다는 이 시술의 인기가 요즘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수술 뒤 곧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여느 성형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눈가 주름을 펴고 푹 꺼진 볼은 채워주고 보톡스와 필러 같은 주사제를 이용한 이른바 뿌띠 성형 시술은 칼을 대지 않고도 손쉽게 예뻐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부작용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성형이기에 부작용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혈관이나 신경이나 분포도를 확실하게 알고 시술해야지 혈관이 들어가서 실명하거나 또 피부 괴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보톡스를 잘못해서 다른 부위, 원하지 않는 부위에 났을 때는 입이 돌아간다거나 이런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죠.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뿌띠 성형 시술 피해 상담은 1,200건이 넘는데 그중 60%가 수술 부작용 문제였습니다. 필러 시술은 염증과 붓기가 가장 많았지만 심할 경우 감각이 사라지거나 시력을 잃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보톡스는 눈꺼풀 처짐과 안면 마비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뿌띠 성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까지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뿌띠 성형은 이물질을 몸에 넣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시술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부작용이 의심되면 즉시 치료를 받고 사진을 찍어 놓아야 의료 분쟁 시 유리합니다. 갑자기 눈에 없던 점이 생겨 병원을 찾은 30대 여성입니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20대쯤 화장을 시작하면서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눈이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점이 생긴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흔한 질병입니다. 한 안과 전문 병원에서 건강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했는데 112명에서 검은 점이 나타나 22%의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눈의 점은 결막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증식해서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용적인 문제일 뿐 큰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악성 종양일 수도 있어 일단은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약 1% 정도에서 악성 흑색종이라고 하는 악성 종양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눈에 생긴 검은 점은 간단한 레이저 시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눈에 칼을 댄다는 생각에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간단한 시술입니다.
크기가 커지지 않는지, 색깔이 짙어지지 않는지를 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세포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좀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눈에 검은 점이 생기는 것, 노화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촌수가 어떻게 되고 그 친척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는 어른들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렵기만 한 촌수와 친척 호칭을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30분 남짓 주사위를 굴려가며 친척집 나들이를 돌고 나니 아들이 엄마보다 더 똑똑해졌습니다. 와서 촌수에 대해 더 잘 배운 것 같아요. 앞으로 친척들을 보면 더 뭐라고 불러야 할지 잘 알 것 같아요. 놀이를 하다 보면 위로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옆으로는 팔촌, 삼종 형제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촌수 목고지 보드놀이와 교재를 개발하고 만드는 데는 8개월의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 현대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되면서 아이들이 친족 간의 호칭이나 촌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가족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족보박물관은 방학이 끝난 뒤에도 주말을 이용해 매달 한 차례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 올라온 재밌는 영상을 알아보는 포커스 핫클립 시간입니다. 어떤 재밌는 영상이 올라왔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아내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소화로 말하는 남성. 들뜬 표정으로 종이 가방 안을 살펴보는데요. 종이 뭉치와 함께 나오는 초콜릿 과자에 반응이 없더니 음료수 병을 본 순간 놀란 표정으로 카메라를 쳐다봅니다. 아내가 청각장애인인 남편을 위해 몇 가지 소품을 준비해 깜짝 임신 소식을 전한 건데요. 마지막으로 나온 임신 테스트기를 보곤 울먹이는 남성. 올해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네요. 사이좋게 달려가는 애완개들을 물끄러미 보던 양 한 마리. 갑자기 제자리를 요란하게 뛰어오르며 개 뒤를 쫓아갑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고을에 있는 농장에 사는 이 어린 양은 양모리 개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며 개들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따라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디를 가나 얌전하게 따라가는 법이 없는 양. 자신을 개로 착각한 듯한 모습이 귀엽고 엉뚱하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도로. 비영리 동물단체 소속의 한 남성이 동료의 도움으로 빗물 배수관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 새끼 고양이가 빠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좁은 입구 때문에 다음 날까지 전문 구조대의 도움을 기다려야 했다는 이 남성. 특수 카메라를 동원해 새끼 고양이의 모습을 확인했지만 구조 작업이 밤늦도록 이어지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고생 끝에 무려 33시간 만에 구조돼 바깥 세상을 보게 된 고양이. 위기의 상황에 구조된 운 좋은 고양이네요.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17대 국회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지낸 문희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아기 울음소리를 쉽게 들을 수가 없고 예전처럼 길에서 힘차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20년 후에는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가가 담당해야 할 복지는 끝없이 늘어나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었으며 무상복지로 인한 국가 채무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삶이 힘들다 보니 결혼이 늦고 자녀 갖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과 출산, 연애를 포기한 삼포 세대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가 출가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이라고 했고 그 대가 끊겨 멸문 집안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경제와 취업도 중요하지만 인구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국가 시책의 주요 과제 중 인구 문제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 모두는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를 사랑하고 임산부와 아기 엄마를 보호하는 범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적 영광도 되겠지만 저출산 시대를 타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나라와 국민이 나서서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책임져주고 국민 모두가 아이를 보호해주는 운동을 펼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미래,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중심에는 국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문제에 대해 단편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인구 문제를 총괄할 인구청 신설을 적극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정사진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보호석이 설치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처럼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아방송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함께하는 자녀 인성교육 시리즈 특강에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1세기 아이들을 사랑하는 기술과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현명한 소통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자녀 인성교육 시리즈 특강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장소는 서울 송파구 한국지역사회교육회관 5층입니다. 제29회 베페 베이비 페어가 열립니다. 기간은 2월 18일부터 21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A B홀입니다. 자세한 박람회 정보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어거스타 대학 연구팀은 간접 흡연이 어린이들의 비만과 인지기능 저하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운다면 아이는 간접 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이는 곧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 아닐까요?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